애를 이렇게 다루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이러실 거면 이제 오지 마세요.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안녕하세요. 68세 할머니 정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CCTV로 인해 며느리와 겪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민정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현관 쪽을 돌아봤고 며느리의 얼굴에 뭔가 단단한 결심 같은 게 서려 있는 걸 느꼈습니다. 민정이는 신발을 벗으며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검은색 박스였고 겉면에는 영어로 뭐라 적혀 있었지만 저는 잘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상자가 뭔가 전자제품 같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와보세요. 민정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밝은 척하고 있었지만 그 밝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뭔데? CCTV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해요. 집에 하나 달아놓으려고요. 민정이는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안에는 작고 검은 카메라가 들어있었고 빨간 불빛이 들어올 부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내 어머니 혼자 계실 때도 많고, 준호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민정이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젊은 사람들은 집에 카메라를 다는 게 당연한 시대라고들 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설치 기사는 저녁 6시쯤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고 공구 가방을 들고 현관에 들어서더니 능숙하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끔 그쪽을 훔쳐봤습니다. 기사는 사다리를 놓고 천장에 올라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드릴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하얀 가루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가루를 쓸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지켜봤습니다. 카메라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고 검은색 렌즈가 마치 눈처럼 보였습니다. 기사는 그걸 천장에 고정하고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민정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앱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세요. 화질도 좋죠? 민정이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도 보세요. 여기 거실이 다 보이죠? 저는 다가가서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로 거실이 다 보였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그리고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도 화면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잘 보이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상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기사가 떠나고 민정이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앱 설정을 마쳤습니다. 저는 청소기를 꺼내 천장에서 떨어진 가루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카메라의 렌즈가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관이 아니라 거실이었습니다. 제가 주로 앉아있는 소파, 준호와 놀아주는 바닥, 식탁, 그 모든 게 카메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각도를 조금 돌렸습니다. 현관문 쪽으로요. 방범용이라면 현관이 보여야 맞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민정이가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카메라 각도를 바꾸셨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현관 쪽이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아니에요. 원래 각도가 맞는 거예요. 거실 전체가 다 나와야 안전하죠. 민정이는 다시 의자에 올라가 카메라를 원래 위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뭔가 단단한 의지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그냥 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정이는 제 며느리였고 이 집은 아들 내외의 집이었고 저는 그저 손주를 돌봐주러 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카메라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아이를 맞이하고 신발을 벗겨주고 가방을 받아 걸었습니다. 준호는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저는 웃으며 들어줬습니다. 간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과자 한 봉지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준호는 식탁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과자를 주는 순간 저는 문득 천장에 카메라를 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기록되고 있구나. 제가 준호에게 뭘 주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모두 저 작은 렌즈 안에 담기고 있구나. 저는 괜히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밝았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혹시 저 카메라가 소리까지 녹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오후 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준호와 블록 놀이를 하고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그림책을 읽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카메라를 의식했습니다. 블록을 쌓을 때도 준호가 넘어뜨리고 웃을 때도 저는 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너무 무표정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고 너무 웃으면 또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제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6시 민정이가 퇴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몇 번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지금 CCTV 앱을 보고 있다는 걸요. 어머니. 오늘 준호 간식은 뭐 드셨어요? 과자랑 우유 줬지. 과자요, 어머니. 요즘 애들은 과자 안 먹여요. 당 함량이 얼마나 높은데.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과자가 나쁜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좋아하는 거였고 저도 어릴 적엔 그런 걸 먹으며 컸고 한두 번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정이는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3분 제가 준호에게 과자를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시간까지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부턴 과일로 주세요. 제가 미리 잘라놨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변명이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증거가 화면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방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제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과자 하나 준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준호는 거실에서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자동차, 파란색 자동차, 노란색 자동차를 바닥에 늘어놓고 부릉부릉 소리를 내며 달리게 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신이 나서 자동차를 이리저리 굴리다가 갑자기 소파 위로 올라왔습니다. 준호야. 소파에서 뛰면 안 돼.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듯 준호는 제 말을 듣지 않고 방방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준호는 웃으며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소파에서 뛰어내리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작은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놀라서 그랬습니다. 준호가 다칠까봐, 머리를 부딪힐까봐 온갖 생각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아야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릎이 까졌는지 확인했고 다행히 상처는 없었습니다.
그저 놀란 것뿐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저는 준호의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아이는 금방 울음을 그쳤고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금방 다치고 금방 웃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장난감을 주워 정리했습니다. 그냥 그런 오후였습니다. 평범한 아무 일도 아닌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민정이는 퇴근하자마자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휴대폰 화면을 몇 번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 오후의 일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저는 부엌에서 나와 그녀 옆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오후 준호가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소리만 들으면 마치 제가 화를 낸 것처럼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컸고 날카로웠고 영상은 그 맥락을 담지 않았습니다. 제가 놀라서 외친 건지 혼을 낸 건지 그 차이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애한테 소리 지르세요? 소리 지른 게 아니야. 놀라서 그랬지. 준호가 넘어졌어서. 민정 근데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면 애가 놀라잖아요. 저는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준호가 다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이미 휴대폰을 내려놓고 준호를 안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무섭게 하셨어? 아니, 괜찮아. 다음부턴 소파에서 뛰지 마, 알았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대가 달라요. 요즘 애들은 다르게 키워야 해요.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큰 소리? 저는 혼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놀라서 불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CCTV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민정이가 구분하지 않으려 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제가 준호를 부르는 목소리, 민정이의 차가운 표정, 그리고 카메라의 빨간 불빛.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준호와 놀 때도 목소리를 낮췄고 웃을 때도 과하지 않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혹시라도 카메라에 이상하게 찍힐까 봐요. 준호가 넘어져도 괜찮니? 하고 조용히 물었고 장난감을 던져도 하면 안 돼. 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준호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처럼 마냥 웃으며 달려들지 않고 조금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할머니, 나 실수하면 혼나. 아니, 왜 그래?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가 요즘 무섭대.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준호를 더 사랑하려고 더 조심스럽게 대하려고 애썼는데 그게 오히려 아이에게 두려움으로 느껴진 걸까요? 아니면 민정이가 그렇게 말한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CCTV는 진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원하는 장면만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정이의 친구 2명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젊고 말쑥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고 과일을 깎아 거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즐겁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 민정아, 이 영상 좀 봐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응, 뭐?
CCTV 영상인데 시어머니가 애한테 무섭게 하시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진짜네. 목소리 엄청 크다. 애를 이렇게 그러니까요. 다루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려도 잘 안 이러실 거면 이제 오지 들으시더라고요. 마세요. 그게 요즘 아니야. 내 어르신들은 말좀 다 들어봐. 그런가 봐요. 옛날 방식대로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들은 웃었습니다. 저는 부엌 문틈으로 거실을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세 명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호를 부르던 그 영상이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웃음거리가 됐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감시 대상이 된 기분. 사랑하는 손주를 돌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평가를 받으며 사는 기분.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점수로 매겨지고 제 모든 말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기분. 침대 옆 서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줬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선택을 존중해줬습니다. 여보, 나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정이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는 평소처럼 준호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계속 의식했습니다. 준호와 놀 때도 밥을 먹일 때도 책을 읽어줄 때도 저는 제 모든 행동을 검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저렇게 하면 문제가 될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조절했습니다. 준호가 물을 쏟았을 때 저는 괜찮아, 닦으면 되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위한 웃음이었습니다. 준호가 장난감을 던졌을 때 저는 위험해, 하지 말자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점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이는 매일 퇴근하면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뭔가 지적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준호랑 별로 안 놀아주셨네요? 어머니, 준호 숙제 도와주실 때 표정이 너무 무뚝뚝하세요. 어머니, 준호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요? 저는 매번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사실은 이랬어. 하지만 제 변명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상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민정아, 나 뭘 잘못하고 있는 거니? 민정이는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방식이 안 맞는 것뿐이에요. 방식이 안 맞는다. 그 말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 방을 거의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안경이 놓여 있었고 서랍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날짜별로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오래된 월급 명세서, 은행 통장 사본, 보험 서류, 그리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양도 계약서.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였습니다. 1998년 3월 15일자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투자 금액이 적혀 있었고 주식 지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1998년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대. 투자 좀 하려고. 그게 안전해?
모르지 근데 걔를 믿어. 남편은 그렇게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걱정했지만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삼성전자였습니다. 저는 계약서 뒷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명의신탁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2003년자였습니다. 남편은 그 주식을 제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왜? 마지막 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주식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가족이라도 돈 앞에서는 변합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려 할 겁니다. 이 서류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저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구나.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삼성전자 그 회사는 2015년에 상장했고 2020년에 더 큰 회사에 인수됐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테크놀로지. 민정이가 다니는 회사의 모기업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계산했습니다. 1998년 투자금 5천만 원, 2015년 상장 당시 주가, 2020년 인수 당시 프리미엄, 현재 시가총액. 제 손에 쥐어진 주식은 그 회사 지분의 15%였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50억.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오늘 친구를 밀쳤어요.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황급히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준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친구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준호가 요즘 조금 예민해 보여요. 집에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준호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인사하고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어오는 길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왜 그랬어?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가 할머니 욕했어.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욕. 준호, 응, 할머니가 무섭다고. 그래서 화났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지키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꼭 안아줬습니다. 준호는 제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녁 민정이는 유치원 선생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정이는 휴대폰을 들고 CCTV 앱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영상 좀 볼게요. 화면에 지난 며칠간의 장면들이 빠르게 재생됐습니다. 제가 준호에게 간식을 주는 장면, 숙제를 도와주는 장면, 그리고 준호가 장난감을 던졌을 때 제가 안 되라고 말하는 장면. 민정이는 그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어머니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아니, 무표정하려고 애쓴 얼굴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해서 감정을 숨기려 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장난감을 던져서 위험하니까 그랬어. 근데 이렇게 무표정하게 말하면 애가 무서워하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웃으면 너무 시끄럽다고 했고, 제가 큰 소리로 말하면 애를 놀라게 한다고 했고, 이제는 제가 조용히 말하면 무표정하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역시 어머니가 애를 너무 옛날식으로 키워서 그래요. 민정아, 나는 그냥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어머니 방식이 있으시니까. 근데 지금은 2025년이에요. 애들은 다르게 키워야 해요. 민정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민정 어머니, 죄송한데 이제 그만 오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당분간은 제가 직접 준호를 돌볼게요. 어머니도 좀 쉬세요. 민정아, 내가 뭘 잘못했니? 말해줘. 내가 고칠게.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방식이 안 맞는 거예요. 방식이 안 맞는다. 그 말은 제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봤니?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준호 자고 있어요. 나는 준호를 사랑해. 단 한 번도 나쁜 마음 먹은 적 없어. 알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방식대로 키워볼게요. 민정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쫓겨났구나. 내가 손준의 집에서 쫓겨났구나. 저는 준호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미워? 아니, 그럼 왜 친구를 밀었어? 친구가 할머니 욕해서 민정. 할머니는 이제 안 오셔. 우리끼리 지내는 거야. 왜? 그게 더 좋으니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 아들이 없는 집, 손주가 없는 집.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양도 계약서, 명의신탁 확인서,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지만 그게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이해하며 살았지만 그게 어리석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존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존중을 받으려면 힘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명의신탁 해지. 여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고층 건물의 12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계속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모든 서류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젊은 여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정순자님이시죠? 김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1998년도 계약서네요. 네, 그리고 명의신탁 확인서가 2003년도. 남편이 제 명의로 바꿔놨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변호사는 계속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컴퓨터를 켜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는 삼성테크놀로지의 자회사군요. 네, 이 회사가 2015년에 상장하고 2020년에 인수됐으니까.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손님 혹시 이 주식의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850억 정도 아닌가요? 변호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집에서 계산해 봤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명의 신탁 해지는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주식이 해지되면 손님은 삼성테크놀로지의 15%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됩니다. 그 정도 지분이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걸 하시려는 겁니까?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존중받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정이한테 들었어요. 당분간 준호는 민정이가 돌본다고. 그래.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서 더 잘 조율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근데 어머니, 민정이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게 이해였습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네, 어머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고 지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읽고 잠을 잤습니다.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책들을 읽었고 남편이 쓴 메모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글로는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어느 노트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순자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강함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만약 그 기회가 온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님, 법원 승인 났습니다. 이제 주식 명의가 정식으로 손님 앞으로 이전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삼성테크놀로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이사가 손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요? 내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사줬던 정장이 있었습니다. 진한 남색이었고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언젠가 특별한 날 입으라고 사준 옷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제 모습 같았습니다. 삼성테크놀로지 본사는 강남의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로비에 들어서서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정순자 님이시죠?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저는 여러 직원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회의실 앞을 지날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오늘 투자자 누구래요? 민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모신다는데 엄청난 분인가 봐. 얼마나 투자하신대요? 지분 15%래 거의 회사 주인급이지. 민정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살았네요.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대표실 앞에 도착했을 때 최진우 대표가 직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순자님, 어서 오세요. 그는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려야겠습니다. 고 김연태님의 초기 투자가 없었다면 저희 회사는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남편이 좋은 안목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최 대표는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즘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군요. 그렇다면 오늘 방문하신 이유를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최 대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15% 지분 보유자로서 당연한 권리니까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주세요. 최 대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시요. 갑자기. 네, 제가 직접 참석해서 투자 계획을 밝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네. 마케팅팀 박민정 대리도 참석시켜주세요. 최 대표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 50분 이사회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민정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 자리에 불려왔는지 몰랐으니까요. 3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대표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천천히 걸어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최 대표가 말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초기 투자자 정순자 이사님입니다. 민정이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술렁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여러분께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민정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최 대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추가 투자요. 네, 2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민정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네, 이 회사는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돼야 합니다. 모든 게 기록되고 모든 게 공개돼야 합니다. 민정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CCTV처럼요. 그 말에 민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CCTV는 진실을 기록하는 도구예요. 하지만 누군가 악용하면 그건 무기가 되죠. 저는 서류를 한 장 꺼내 민정이 앞에 놓았습니다. 민정 씨, 당신은 저를 감시했어요. 제가 뭘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심지어 어떻게 웃는지까지 기록하고 평가했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런데 당신은 생각해 봤나요? 그 카메라가 진실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지.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사랑합니다. 단 한 번도 나쁜 마음 먹은 적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카메라로 제 모든 행동을 의심했죠.
민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냥 준호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잘 키우고 싶으면 먼저 존중부터 배워야 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대표님, 투자건은 진행하겠습니다.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민정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민정 씨, 그 CCTV 아직 켜져 있니? 민정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끄겠습니다. 꺼도 되겠지. 대신 거짓말은 끝나야 하니까.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렴. 거실로 들어온 민정이는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제 뒤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앉으렴. 민정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믿지 못했고, 존중하지 않았어요. 저는 차를 내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정 씨, 당신이 왜 잘못했는지 알아요? 네. 당신은 저를 의심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감시했죠. 민정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불안했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준호 키우는 것도 걱정되고, 그래서 모든 걸 제가 통제하려고 했어요. 민정 씨, 육아는 통제가 아니에요. 신뢰예요. 죄송해요. 준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 다시 와?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갈까? 응, 할머니 보고 싶었어. 그날 오후 저는 민정이네 집에 다시 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천장의 빈자리였습니다. CCTV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철거했어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와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을 때 민정이가 차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응. 어머니는 언제부터 아셨어요? 제 회사 일을.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CCTV 달고 한참 지나서야 알았죠. 그럼 그때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당신이 믿었을 것 같아요? 민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당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죄송해요. 저는 민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저는 준호에게 책을 읽어주며 함께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봤어요? 내가 해냈어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것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며칠 후 삼성 테크놀로지 이사회실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과 그 옆에 서 있는 회사 창립 멤버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록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기록 너머에 있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맞아. 진실은 카메라에 찍히지 않아.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삼성 테크놀로지의 정식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회사에 나가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했습니다. 민정이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준호는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회사 사장이야. 정확히는 이사였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카메라는 왜 없앴어? 응? 그게 필요 없어서. 왜? 우리끼리 믿으면 되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나도 할머니 믿어.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로서, 이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여보, 제대로 살고 있죠? 남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어디선가 웃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